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1단원 공부를 했었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 배웠던 1단원에 이어서 2단원 공부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단원을 새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 간략한 개념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단원에서 무엇을 배웠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함께 리뷰를 하고 어, 그런 다음에 2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그 방학 동안에는 수업이 없었고 또 이제 방학도 지나고 다시 온라인 강의를 하느라고 촬영을 다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난번 첫 번째 수업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버벅거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최대한 빨리 다시 적응을 해서, 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또 말도 버벅거리지 않고, 그렇게 잘, 빨리 저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단원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 화폐금융론 시간에 뭐를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도대체 금융시장이 뭐야? 라는 것부터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뭐다? 여기 영어 표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을 예로 들었었죠. 자금이 남는 누군가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시장이 바로 이 금융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이 잘 작동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금융시장으로 우리는 첫 번째, 채권시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 이것은 security, 그러니까 증권의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부채 증권 혹은 이제 주식은 지분 증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채권 시장에서 본드라는 것이, 채권이라는 것이 중간중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다시 갚는 형식으로 그렇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을 빌리려면 너 이자 얼마 낼래? 이렇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부채시장, 채권시장에서는 이자율이라는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개인이든 금융시장이든 기업이든 전체 경제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서 두 번째로 대표적인 금융시장 중 또 하나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뭐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우선주라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보통주가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커먼 스탁, 보통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통주라는 것은 돈 받을 순위가 채권자보다 뒤로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혹시 회계를 배우신 분이면 손익 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생각을 하시면 이 회사에게 원재료나 어떤 전체적인 물건, 부재, 자원 같은 거 공급해준 사람이 제일 먼저 돈 빼가고, 그리고 근로자가 돈 빼가고, 그리고 채권자가 이자랑 원금 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세금 빼가고, 마지막으로 넷인컴이 그러고도 남아있으면, 그때 보통 주주가 디비던드, 배당의 형태로 돈을 빼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돈 받을 권리가 밀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채권 시장과 두 번째 주식 시장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게 뭐다? 어쨌든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금을 이어주는 것이 파이낸셜 마켓의 역할이라고 했고, 이렇게 자금을 이어주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돈을 투자를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투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대략적인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행,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뭐 보험사,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들 같은 회사들도 있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요거 역시 우리가 뒷단원에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기관들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 Financial Intermediaries. 한국말로는 금융중개기관, 그거를 줄여서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융중개기관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 안에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금융기관 바로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은 저축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그렇게 받은 예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개인이나 기업, 아니면 뭐 정부, 기업, 보통 개인 아니면 기업에게 대출의 형태로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중간에 받겠죠. 그래서 은행이 대표적인 금융기관, Financial Intermediaries 혹은 Financial Institution의 하나이고, 이 뱅크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뱅크들이 있다. 커머셜 뱅크, 세이빙스 뱅크, 크레딧 유니언스, 기타 등등 많은 종류의 뱅크들이 있고, 이제 뱅크를 다시 이제 끝났고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다른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뭐 보험사, 연기금, 뮤추얼 펀드, 금융투자회사들 이런 여러 가지 금융중개기관들이 금융시장 안에서 서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Financial Innovation, 번역을 하면 금융혁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뭐 쉬운 개념부터는 뭐 아예 처음에는 은행 창구 가서 거래를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PC를 통한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 뱅킹이 나왔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은 뭐 오픈 뱅킹, 그러니까 뭐 토스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 뱅킹이 굉장히 일반화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어려운 형태의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무슨 기존의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금융공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옵션, 선물, 스왑과 같은 파생 금융 상품이 대표적이고, MBS, ABS, 뭐 CDO 같은 것이 모두 다 이 금융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 뭔지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eFinance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죠. 네.
이렇게 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을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그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의 문제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만은 아닌데, 그거로부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는 것은 아닌데, 이제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 위기가 생기는 것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는 것의 정의는 뭐였냐면, 우선은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들, 중개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베어스턴스나 리만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파산해서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이 제 기능이 되지가 않고 계속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도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도 뺄 지경이겠지. 그런 지경이면.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2007년,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뭐 이렇게 말을 뭐 서브프라임 위기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뭐 교과서나 이제 나중에 혹시 대학원 가셔서 경제나 금융공학, 금융 쪽으로 논문을 보시면 정식 명칭은 The Global Financial Cri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왔던 서브프라임 레지덴셜 모기지였죠. 그러니까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대출해 주다 보니 그 현금 흐름이 막히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파생 금융 상품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배울 텐데 이 언더라잉 에셋 단에서 현금 흐름이 제대로 돌지 않다 보니 그것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인 파생금융상품, 뭐 MBS도 당연히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바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머니를 뭐 돈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화폐 혹은 통화란 무엇이고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하는 재정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우선은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리세션이라고 부른다. 경제 침체, 경기 침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뭐 GDP 성장률도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총 어그리게이트 아웃풋 생산량의 감소 그런 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있던 직원도 내보내는 판이겠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런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미국의 페드와 같은 중앙은행들에서 제로금리까지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런 게 바로 뭐다? 통화정책. 이자율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조정하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를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시중에 너무 통화를 많이 풀게 되면 돈이 넘쳐. 그러니까 돈값이 싸져. 돈의 값어치가 싸지는 거야.
돈의 값어치는 싸지는데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 뭐 여기 지금 goods and services,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가는,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지금 딱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뭐 다른 해외 나라들도 그렇다고 하던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죠? 돈이 다 어디로 몰려서? 부동산으로 몰려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고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즘 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율이라는 거는 뭐라고? 돈의 돈의 가격이라고, 돈값이라고, 돈값. 시장에 돈이 귀하면 같은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이자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요즘같이 시장에 돈이 막 넘쳐나. 그러면 돈을 싸게 빌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뭐다? 돈의 가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네, 그 화면이 아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페드와 같은 중앙은행에서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펼치는 것이 바로 머니터리 팔리시,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 세입, 그다음에 정부 지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로 fiscal policy,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수입보다 정부의 지출이 많은 경우를 budget deficit, 적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budget surplus,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경우는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버짓 데피시트, 재정 적자의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4 네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그 국제금융시장,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전 세계에서 서로 그러니까 통화라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코리안 원을 쓰고, 중국은 차이니즈 위안을 쓰고, 일본은 재패니즈 엔, 미국은 US 달러를 쓴단 말이죠. 유럽 연합은 유로피안 유로를 쓰고, 그래서 한 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foreign exchange market이고, 그 교환하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1달러에 800원 할 것이냐, 1달러에 1000원 할 것이냐, 아니면 1달러에 2000원을 할 것이냐와 같은 그 비율을 foreign exchange r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통화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appreciate라고 하고, 반대로 한 통화의 가치가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depreciate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을 하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면 반대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불리하고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죠. 혹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가서 그 원화가 강세가 되었으니 그 환전할 때 그 손실을 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국제금융을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이전까지는 국가 간의 금융 거래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점점 더 그리고 교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과 수반되는 금융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펜딕스 부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GDP라는 것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로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고 1년 동안 그 국가가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GDP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요 리얼하고 노미널 부분은 아직은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뭐라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리얼 어쩌고 저쩌고로 경제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다 물가를 반영해서 조정한 거를 말을 하는 거고 노미널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는 경제 용어들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그 자체를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미널 GDP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거고 리얼 GDP는 물가 상승분을 뺀 조정한 그런 GDP가 바로 리얼 GDP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미널이나 리얼 부분도 뒤에서 또 나올 때에 다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부분으로 가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이 인플레이션률이 매년 얼마인가,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는 지표들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좀 많이 쓰이는 것은 여기 첫 번째와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노미널 GDP 나누기 리얼 GDP로 계산을 하더라.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매년마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가중치 같은 거로 이제 반영을 해서 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 100이었는데 올해는 그 똑같은 물건들의 어떤 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110이 됐다. 그러면 작년 대비 물가가 10%를 올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rowth rate, 성장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번 거 빼기 전 거, 나누기 전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 저도 110 빼기 100 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요번 거 빼기 저번 거, 나누기 저번 거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긴 한데 바로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조금 더 같이 보고 요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던 바로 카카오 게임즈 주식 청약 이슈가 굉장히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게 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혹은 법인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파이낸셜 마켓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였고 아파트만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도 청약을 한다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시면 경쟁률이 한 1600대 1 정도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몰렸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최소 2,400만 원을 넣었어야 한 주를 받을까 말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가 학기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제 기사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조금 큰 제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카카오 게임즈 주식 청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률이 셌던 것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하면 우리가 배운 거를 생각을 하면 이 돈 받아다가 회사는 쉽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주식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돈, 아직 주식은 안 샀지만 그냥 이제 넣어놓고 대기 타고 있는 돈, 그런 거를 예탁금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올해 들어서 예탁금이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주식을 지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다가 투자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숫자가 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근데 이런 지금 주식시장 폭등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작년 가을부터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미국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여기 영어로 지금 맘앤 팝 트레이더스라고 하는 개미 군단 그리고 이제 로빈 후드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무슨 주식거래 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증거금, 예탁금 같은 말인데 이제 그게 60조가 지금 쌓여 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 뭐 적금, 예금 넣어봤자 1% 될까 말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청약한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이제 막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돈이 60조나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 요 기사까지는 계속 주식시장, 파이낸셜 마켓은 즉 자본이 남는 사람이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금융의 역할이다라는 것과 관련한 기사로 좀 큰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랜드 리테일의 최근 기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뭐 여기는 이랜드 리테일, 그러니까 뭐 NC 백화점 이렇게 나왔는데,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건물, 그냥 뭐 밤이나 이런 때는 거의 텅텅 비어 있잖아요, 주차장.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아깝단 말이지. 계속 돌려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이 이랜드 리테일이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했다? 자기네가 갖고 있던 주차장을 우선 팔아. 그러면 그 바로 현금이 들어오겠죠. 대신 근데 고객들이 왔을 때 주차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매 연마다 이제 자기네들 게 이제 아니니까, 그 주차장이 아니니까 고객들이 쓰는 만큼 이랜드 리테일이 그 주차장을 사간 회사한테 사용료로 매년 조금씩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옛날에는 없었던 이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뭐 피스컬 팔러시와 관련한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조금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지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정부 부채가 미국 GDP 대비 100%를 넘었다고 해요. 최초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미국도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뭐 공기업 부채를 넣냐 빼냐, 뭐 그 공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들쭉날쭉한데,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대략적인 부채 비율은 약 50, 40%가 지금 좀 안 되나? 그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부채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기사에도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도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2단원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1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쭉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개념들, 크게 개념들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어서 그것과 관련한 몇 가지 경제 신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